제13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불안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정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하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또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판단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유류의 이제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다 받을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또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뭐 고시되는 즉시 다 올려도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또 과거 가격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행정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공직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개인 사업을 하면 정말로 되는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온갖 금지 규정이니 뭐 관행이니 상황이니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이 공직사회는 뭐 바람직한 측면이기도 하죠. 이 공직사회는 뭐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가 모토이다 보니까 기존의 흐름과 관행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평시에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사실은. 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지금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기회에 저는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부 장관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저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 돌아서 뭐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이라도 또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네.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금이라도 대폭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차등해서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네. 하겠습니다. 좀 그런, 그래서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네. 평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좀 줄어들고 더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해요. 전화가 왜 이리 안 오지? 뭐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관련 범죄가 31.6% 감소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마약왕이라고 하는 그 송환이 어려웠던 그 중대 범죄자도 국내 송환을 하게 됐는데 역시 초국가 범죄 TF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한 결과 만든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잡다단하게 연결된 사회일수록 이 부처 간 또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례를 마약 또는 디지털 성범죄, 금융사기, 재난대응 등으로 확대해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 때문에 국정 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각 부처에서 토론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협력도 잘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애써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로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향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한 달여 지나고 있습니다만 국내 개인 카드 승인액을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1, 2월에 비해서 3월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1, 2월보다는 3월 중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보 지표는 양호합니다만 정부는 경각심을 더 가지고 또 수출 소비 쪽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향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감소하고 기업 심리 지수도 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향후 재정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심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금일 9시 30분 현재 1,520원을 넘어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전쟁 전에 비해서 0.5 정도가 올라서 3.56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입니다. 나프타는 추후 산업부 장관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는 공공비축 한 달분 추가 확보되어서 지난주하고 다르게 재고 여력을 죄송합니다. 재고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입니다. 금일 8시 기준 브렌트유가 108.9불로 해서 배럴당 100불대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105불
70센트로 해서 배럴당 지금 100불대 후반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저희들 3월 30일 조정 그 이후에 3월 30일 어제 최종 기준으로는 휘발유가 1,886원 그리고 경유가 1,877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기존의 재고를 활용해서 새로 설정된 최고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주유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페인트 등 일부 업체 제품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응 방안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1단계로서는 대통령 주재 3월 26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 수출 등 속보지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금융위원장 저해서 거시재정금융장관회의 협의체를 가동해서 중동 상황에 대비한 정책의 정합성을 더 높이고 이후에라도 또 월간 또는 수시로 만나서 정책 수단 간의 연계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 품목별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품목별로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또 참여하는 SNS 방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대응 조치도 적시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에 따라서 물가 관리 품목을 43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이후에 매일 전국 1만 개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가로 판매하는 착한 주유소는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생활하고 직접 되는 21개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규 조사도 하고 페인트 업계 관련해서 간담회를 산업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의견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 오히려 가격 인상보다는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 가능성을 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가격도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고 수급 조절도 해서 이 부분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추경은 여야가 다행히 4월 초에 통과시키는 합의된 만큼 정부에서는 4월 중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급방 관련 조치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한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 물량 확보와 수요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축유도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오부제, 캠페인,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전략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농민,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는 인하폭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유소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정신에 맞춰 놀라울 정도로 협조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일탈하는 주유소들이 있어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일부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는 중동의 가스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나 대체 물량을 전쟁 초기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프타 및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나프타 수급은 공급망 전반에 중요한 만큼 나프타 수급을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프타의 매점 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대한 단가 차액 지원, 저리 융자 및 신용장 확대, 한도 확대 등 국외 도입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의료, 산업 필수 소재, 생활 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11개 업종별 주요 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일일 수급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헬륨, 황산,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등은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급망도 매우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면밀하게 수급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 금지,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순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나 매점 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네.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먹어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예요.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요.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 부안에 동원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사채 스프레드는 중동 상황 이후 크게 확대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정 및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금융권 비상한 각오로 비상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가 운영 중이고요. 첫째, 민생 실물 경제 지원, 둘째, 금융시장 안정, 셋째,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금융권과 전 업권 다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실물 자금 지원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3조 원에서 24.3조 원으로 4조 원 확대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재한 어제 회의에서 민간금융권도 5대 지주 및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 플러스 알파 신규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미 이 내용들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업권별 상생 노력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오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주요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 시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 지원을 한다든지 또 화물 운송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업권별 맞춤형 상생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석유화학업계의 납사 수입을 위해 은행권이 수입 신용장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사는 수은이 석유공사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해 나갑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 중이고요. 이 규모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금융이 실물 경제에 확실한 안전편이 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해서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즉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 등 금융부문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안정적 구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위험군이 중첩되어 발굴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방문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복지와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빠른 전국 확산 추진과 함께 가족 돌봄, 고립운둔 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 노동자에 대한 구직 급여를 신속 처리하고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육과 관련 취약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공공요금, 통학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교육청별로 신속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용 위기에 대비하여 고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액 등 주요 의약품 수급 차질에 대비해서 매점 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유통 사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 이란 간의 접촉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동 내 미군 추가 파병 등 지상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쟁의 향방은 이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나서면서 영내 전쟁 확대 가능성, 또 이로 인해 홍해 통항까지 미칠 경제 안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 종식 조건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요구의 차이와 상호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해서는 휴전, 협상 타결, 확전, 장기 소모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4주 이상 지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교란의 복합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비축유 방출, 또 수출분 국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서 우리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공관 전방위적 가동체제를 전환하고 또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함으로써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공급망 동향뿐 아니라 현안 대응 및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촘촘하게 종합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 과정에도 빈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이란, EU 국가들과의 외교 교섭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약 1만 3천여 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안전한 인근국으로의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라크와 레바논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면서 한두 명의 적은 숫자라도 대피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영내 산업, 에너지 시설, 또 심지어 대학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공식적인 보고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요인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 간에 이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노력들도 있을 거고 협상도 있을 텐데 하여튼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부나 이쪽하고 좀 협의나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 분야에서 좀 가르마를 좀 잘 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뭐 전쟁 지역이라 어렵긴 한데 지금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의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좀 구체적 협의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국무위원들 각 부처청에서 이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령이나 뭐 관행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그걸 좀 지워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뭐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출직이나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를 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뭐 또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버리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공무위원들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장애물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뭐 수입 규제 또 심사 절차가 뭐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 가지고 오세요.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그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하여튼 현장의 필요를 다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거의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시행령도 뭐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뭐 하려다 보니까 입법 예고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모든 법 제도는 예외가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십시오.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접촉도 좀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과제를 먼저 다 추출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국무회의로 가져오시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토의 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전속 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이거 발제 전에 잠깐 공정위 공급망 점검 상황 짧게 보고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공정위에서 지금 어제 5개 페인트 제조 판매사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 화장품, 세제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자재,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공정위는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쓸데없는 덧붙이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질서 유지는 경찰과 검찰이 맡고 있다면 경제 질서 부분은 공정거래위가 맡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때일수록 공정거래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혹시라도 너무 억압적으로 돼서 또 기업들의 일상적 활동이 혹시라도 부당하게 제약되지는 않도록 조심은 좀 잘 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욕구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철저하게 통제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네. 예, 그럼 오늘 전속고발제 폐지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토의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관련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에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그 자체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가 시장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 분석을 토대로 위법성을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에는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고발 남용과 수사 가행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전속고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본도 현재 전속고발제가 도입되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형벌 규정이 매우 거의 없으므로 전속고발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후 1996년에 검찰도 자체 수사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2013년에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건에 대해 검찰 이외에도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에 고발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부 기관 고발 요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 의무까지 부여해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은 현재 형식만 있는 것이고 이들 정부기관과 사실상 고발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부기관에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였을 뿐 국민과 사업자의 고발권이 제한되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그리고 건설 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서 일반 국민의 경우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는 30개의 사업자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으신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더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담합, 기술유용,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통해 규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체하여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아울러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고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시정 조치를 활용하면 행정적 제재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경제 형벌 합리화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속 고발제 개편과 함께 중복 조사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중기벤처부의 검토 의견도 있는 만큼 행정조사와 수사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부작용, 불필요한 혼선과 비효율적인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오늘 뭐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이게 전속 고발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이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하다못해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도 학계에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바가 있으신데, 네. 그렇다고 이걸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무위원님들 의견을 좀 청취해보고 관계부처 의견도 그리고 국민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요. 일정 기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논의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침 의견에 관계부처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낸 거 있으니까 의견을 좀 내보고 토의를 하면 좋겠어요. 네. 요 순서대로 의견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 예,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취지나 방향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하게 됐을 때 상식적인 수사 리스크라든가 공소권, 고발권 남용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성 담합 정도 제한하는 게 어떤 게 아닌가, 가격 담합이라든가 공급 제한, 또 시장 분할, 또 입찰 담합 등 중대하고 좀 악성적인 그런 정도로 제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 의견도 좀 있고요. 고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제한하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있어서 저희 검찰과 과거에 검찰의 고발 요청권이 있었는데, 공소청의 경우에도 고발 요청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저희 의견이고요. 특히 지금 법률에 있는 그 검찰청에 대한 그 형사 리니언시 제도, 이게 기본적으로 기소업 연주와 감경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주로는 이제 대상에 관한 거니까, 또 하나 좀 전제를 해드릴 게, 지금은 다 검찰총장에게 아니면 또 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이 수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은 이 수사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냥 조사기관입니까? 조사기관입니다. 경찰기관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특사경 권한도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지금? 예, 지금 공정위는 그렇죠. 그냥 조사기관이군요. 조사기관입니다. 행정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는 거고 현재 상태로는 검찰청에 누가 고발할 수 있냐. 네. 그거죠. 네. 고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검찰 수사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고 네. 그 검찰의 고발을 누가 할 수 있냐를 제한해 놓은 거죠. 네. 그럼 요 대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 의견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주체를 공정위는 당연히 있지만 네. 기존에 있던 몇 개 기관 더하기 광역단체, 기초단체, 각 정부기관까지 늘리고 그다음 국민 300명 또는 관련 사업자 30개 이상 연소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일단 초안을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에는 고발 요청권을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고발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하면 요청하면, 요청보다는 요구겠죠. 그렇습니다. 요구하면 뭐 공정위는 그 요구를 받으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있으면 언제는 대전제는 그런 거죠. 혐의가 없어도 고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님, 그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완료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이 고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단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이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정위 자료를 보면 각 기관마다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정리해 드릴 게 지금 현재 이제 검찰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를 해서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갖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수청이 갖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고발할 기관, 고발할 상대 기관은 중수청이 되는 거겠죠? 수사가 가능한 기관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가 현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예, 예. 예. 그러면 중수청이 무슨 6대 범죄인가로 수사 대상을 제한을 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조항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중수청에 고발을 하게 돼 있는 사건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보충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 그 공정거래법의 123조서부터 129조까지 각종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냥 이 재산형이 아닌 구금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124조와 125조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의 거는 어디가 수사합니까? 그 외의 것은 일반 경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법률을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수청법의 그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제 124조 및 125조 범죄.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이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로는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 대상조차도 지금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있는 주요 범죄 말고 약간 경미한 범죄도 검찰 수사 권한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중수청법 만들면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중요한 것만 예. 하고 그럼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거네? 예, 경미한 거는 경찰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관이 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고발을 요구를 했는데
고발을 요구했더니 이거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의무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고발을 중대한 그 위반 그러니까 그 중수청 소관상으로 돼 있지 않은 나머지는 경찰로 중대한 정해진 건 중수청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럼 경찰로 간 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다시 그건 바로 검사한테는 그건 기소청으로 보내는 공소청으로 보내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미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전제에서 지금 경찰은 의견을 뒤에 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보죠.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의견은 네, 써난 거인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이 전속고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고발 요청권을 갖는 기관에 중수청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그 고발 접수 기관이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중수청장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그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법제처가 우리가 지금 이게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서 하여튼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또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뭐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처가 어쨌든 이거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일단은 이번 그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이제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되고 뭐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되고 막 복잡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이거는 누가 지금 총괄 관리를 합니까?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입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같이? 네,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됩니다.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중복돼가지고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 및 개선 방안을 국가데이터처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 경제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지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생활 조건과 주관적 인식으로 구성되고 총 11개 영역 71개 지표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를 보면 71개 지표 중 전기 대비로 개선은 37개, 악화 25개, 동일 9개입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 공동체 영역은 개선 지표가 없고 안전 환경에서도 악화 비중이 높은 등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성장의 성과가 계층 간에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면서 경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15.3%로 악화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2023년 이후 정체되고 있습니다.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속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삶의 질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표를 보면 기후변화 불안도는 2024년 53.2%로 높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등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2024년 28.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 방안입니다. 24년에 악화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자살률은 23년, 24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다행히 25년은 잠정적으로 전년 대비 약 6%, 97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국가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에 범부처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지방정부는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여 대응 중입니다. 경제 위기, 대인관계 등 6개 영역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살 시도자 즉각 개입, 유족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관 간의 연계 강화 등 고위험군에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등 공적 이전 지출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했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율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하우 상박 지급 체계를 개편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서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류, 저감, 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 당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학교와 보건소의 협업으로 소아 비만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입니다. 가해에 의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관계성 범죄를 전수 점검하고 재범 우려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 범죄 및 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강화된 구형 기준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의 적극 환수, 통합대응당 운영, 초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등 사기, 재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사이버 사기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봄, 가을 3개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야간 보행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 순찰을 활성화하고 CCTV를 통한 이상행동 탐지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화재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에 증가 추세입니다. AI 데이터 기반으로 취약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반복 시설을 중점 특별관리 시설로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재해 예방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율은 13년 91%를 넘어선 이후에 일정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3세에서 5세 아동은 전체 유아교육 보육 비용을 지원하고 4세에서 5세는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과 방과 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70% 내외를 유지 중이나 2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대학생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및 부트캠프를 통해서 첨단 분야의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가족 분야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쪽방, 옥탑방 거주자의 공공, 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 시에는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생애 주기별 그리고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 교육과 취약가구, 위기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 환경 분야입니다. 1인당 여행 일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여행을 촉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체감도는 최근 10년간 낮아지는 추세이나 24년에는 폭염 일수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후 적응법을 제정하고 기후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질 토양 환경 만족도는 최근 10년간 높아지는 추세이나 24년에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미세 방충망 설치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폐기물 감시와 생활 주변 쓰레기 상습 투기 방치 구역 조사를 통해서
토양 오염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보고 사항 듣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금 뭐 그 범죄 수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경찰은 상황이 좀 어때요? 저번에 제가 그 경비 인력 좀 많이 줄여서 저 일반 행정 인력으로 좀 전환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 한 것 같고. 예, 한 2,000명 정도 줄여서 수사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는 국수본이 2021년도에 국수본이 생기면서 경찰이 그 수사 종결을 하도록 이 법이 바뀌어서 수사 종결을 하다 보니 책임지고 종결하다 보니까 그 수사 기간이 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국수본 생기기 이전으로 그 수사 기간이 다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 집회 시위 대응도 과거에는 이제 사전에 예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헌법상의 집회 시위는 국민의 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적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집회 시위를 대응하다 보면 추가로 더 인원을 이제 수사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경찰의 수사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생활 치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전환을 좀 해서 국민들의 치안 수요가 어쨌든 충족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혹시 경찰 인력, 경찰은 숫자 꽤 많은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조정해도 꽤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불편하다면 좀 그런데 비효율적인 부분의 인력들을 좀 최대한 조정을 좀 해서. 국민들 생활 치안 수요에 충족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검찰차장님, 대검차장님.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보니까 무슨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뭐 500건이 넘고 뭐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언론 보도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저희 통계 같은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나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수치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일선 청사정들이 지금 뭐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부 인력 배치라든지 뭐 정규권 조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많이 한계치에 좀 다다른 상황이어서 그런 쪽으로는 인력적인 문제가 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의혹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좀 혼란기이긴 하죠. 그 나중에 법무장관님, 지금 검찰 인력 관련해서 일단은 뭐 10월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후도 지금 문제예요.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사건을 중수청으로 다 넘기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수청이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역할하고 인력 뭐 조직 이거 다 갖추는데도 그 금방 부탁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류된 사건들 또 앞으로 송치될 사건들 정리하는 게 사실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현재도 지금 최근에 인력 조정을 해갖고 검사 직무대리를 한 12명 발령을 했고요. 지금 그 3개 특검이 가동될 때 한 150명 정도 나가 있다가 좀 일부 돌아왔긴 했는데 합수본하고 현재 그 제2차 특검 그다음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검사들하고 한 91명 정도가 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력들이 검찰대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보통 초임검사 한 3-4명 이상의 몫을 해야 되는 핵심 검사들이 지금 뭐 100여 명 가까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대책은 지금 지난해보다 좀 경력 검사들을 좀 또
선발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이상의 경력 검사가 5월 중에 저희들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일부에서 공소청, 중수청 나눠지게 되면은 공소청이 수사를 하질 않으니까 많이 대거 가야 되지 않게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 그 검찰청의 인지부서가 한 42개 정도 되는데 인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한 이 자체 인지하는 거 건수로는 한 제가 보기엔 한 6, 7% 이상 이하 정도고요. 예, 그런데 그 인지부서에서도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송치사건 처리입니다. 송치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현재도 뭐 99.9% 이상의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공소청만으로도 인력이 이렇게 남아도는 편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근데 대통령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전체 범죄 건수가 지금 급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폭력 범죄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3범죄가 성범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규정시설의 수용 정원이 56,64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너무 과밀 수용해갖고 가석방 규제를 좀 낮춰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면 상당 정도 가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자 1,300명이 가석방 됐는데도 63,500명 정도가 됩니다. 125%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의 인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2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재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국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교정과 범죄 예방에서 너무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하도 여러 번 얘기하셔서 귀에 딱지 안 졌어요 지금. 아니, 너무 심각해서 제가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문제죠. 너무 교도소의 수용 역량을 넘어서서 어쨌든 교화라고 하는 걸 기능을 잘 못하고 그냥 단순히 수감만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마약하고 성범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게 쉽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경찰청장님 지금 특검이 계속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검사 이어서 재경부에서 EDCF 유상 원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ODA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EDCF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보다는 한 3천억 줄여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금년도에는 전 EDCF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5개 EDCF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저희들이 서면 조사를 거쳐서 10개 사업은 취소 대상 사업 리스트에 우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는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EDCF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또는 또 수원국에서 여건이 변화돼서 이 당초에 EDCF 결정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 또는 국제 제재 등을 받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0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소 작업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DCF 사업이 이제 보다 투명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정책 실명제, 사업 이력서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EDCF 사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내부 신고제 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도 수원국 다른 나라 대비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EDCF 사업을 내년도에는 정상외교 성과 거양 등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면서도 또 수원국의 어떤 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EDCF 사업 수행에 있어서 AI나 문화 쪽에 좀 많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 수단에 있어서도 정책 자문 KSP 그리고 유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민간 자본까지 통합하는 이 통합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개발 협력 재원을 좀 다양하게 해서 효과도 나면서 또 정부의 부담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로 각 부처에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법제처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입법 추진할 때 정부 발의 대신 부처에서 마련한 법령 초안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의원 발의를 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정과제 법률안 780건 중에서 약 86% 해당한 670건이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입니다. 이 경우에 부처 협의나 입법 예고, 법제 심사, 규제 심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문제점이 걸러지지 아니한 관계로 시행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오히려 입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 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의를 제안하기 전에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부처에서는 기존 법률에 추가하는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약 50개 제정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법률 제정은 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방금 법제처에서 의원 입법 관련해서 기획산처 장관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국회법에는 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경우 예산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또 책임 있게 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정부 입법을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히 처리할 또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각 부처에서 그걸 이제 각 의원들과 상의해서 보통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제 예산이 재정이 얼마나 소환되는지 소요되는지 이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국회 심사 단계에서 재정 소요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봉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법치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이런 정부가 내야 될 입법이면서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좀 이렇게 이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좀 스크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특별히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의원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고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 특별법인가 그걸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 예를 들면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떡할 거며 광주 다른 데는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 단계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문체부입니다. 문화가 있는